자, 6번의 취득 후 지출입니다. 자, 유형자산을 취득한 이후에 사용하다 보면 이제 고장이 날 수 있겠죠. 그러면 취득한 이후에 추가적인 지출이 발생했을 때 그거를 자산으로 인식할 건지 비용으로 인식할 건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 예를 들어서 기기장치를 취득한 이후에 만약에 고장이 나서 수리비가 나갔다고 했을 때 이 수리비 나간 것을 우리가 차변에 그냥 단순히 비용으로 할 것인가에 대한 거예요. 자, 만약에 이 수리비 지출로 인해서 이 기기장치의 내용연수가 훨씬 더 사용연수가 늘어났다. 즉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준다라고 하면 이건 올해 바로 소멸되는 비용이 아니라 자산으로 인식을 했다가 그 사용하는 기간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하는 것이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보다 더 유용한 성과 평가를 할 수 있을 거예요. 유용한 성과 보고를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취득 후에 지출이 생겼을 때 만약에 이게 미래 경제적 효익이 있고 자원의 유익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경우에는 자산으로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그런 걸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내용연수가 연장되거나 또는 생산 능력의 증대를 가져오거나 원가의 상당한 절감을 가져오는 이런 지출이다 라고 한다면 올해 바로 소멸돼서 없어지는 게 아니라 미래에 효익을 주는 거니까 자산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뭐 대표적인 경우가 엘리베이터를 설치했다든지 또는 자산을 증설했다든지 개량을 했다든지 이런 경우가 대표적인 자본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렇지 않고 우리가 매달 이렇게 성능을 유지하기 위해서 지출되는 것이다 라고 한다면 그냥 비용으로 처리를 하자라는 것이죠. 그걸 우린 뭐라고 하죠, 여러분?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유지를 위한 지출, 뭐 부속품을 주기적으로 교체한다든지 또는 건물의 외벽에 뭐 도색을 칠한다든지 타이어를 교체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예를 들어서 케이스를 보시면 자, 기기장치를 450의 외상으로 구입했다. 그럼 구입했을 때 기기장치라는 자산의 증가로 처리를 하겠죠. 그런데 지금 고장나서 수리비가 100만 원이 지출이 됐어요. 근데 이게 만약에 내용연수의 증가를 가져오는 미래의 효익을 주는 자본적 지출이다 라고 한다 그러면 이때 뭘로 하는 거예요? 차변의 수선비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그렇죠. 기기장치라는 자산의 증가로 인식을 해서 이 내용연수 동안에 감가상각비를 통해서 비용 처리하자라는 내용이죠. 자, 뭐 당좌수표 발행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당좌 예금이겠죠. 자, 수익적 지출은 방금 얘기한 것처럼 성능 수준을 회복하거나 또는 유지를 위한 지출, 이런 주기적인 부속품을 교체한다든지 건물에 페인트 칠을 했다든지 뭐 유리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타이어를 교체했다든지 이런 것들이 대표적인 수익적 지출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뭐 트럭을 2,500에 할부로 구입했다. 그럼 차량 운반구 자산으로 우리가 기록을 하고 이 트럭을 사용하다가 고장 수리비가 지출됐을 때 이때 만약에 수익적 지출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차량 유지비로 비용 처리해 주시면 되겠죠. 이게 만약에 차량이 아닌 건물, 기계 이런 거에 대한 수리비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수선비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이거 크게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과거에 공부했던 내용이니까 간단하게 읽어보고 넘어가시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자, 다만 이제 시험 문제로 이제 나올 수 있는 부분은 자산적 지출, 즉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수익적 지출로, 즉 비용으로 잘못 기록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생길까요? 재무제표에 미치는 영향은 자본적 지출을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으로 기록을 안 하고 비용 처리했기 때문에 자산은 과소계상되고 비용으로 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은 과대계상돼서 비용이 커진다는 건 회사의 순이익은 과소계상되겠죠. 결국 당기순이익이 과소계상되면 이익요금 자본도 과소계상되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오류가 발생했을 때 우리가 분석하는 연습을 또 해보셔야 됩니다.
자, 거꾸로 수익적 지출, 비용으로 처리해야 될 거를 자본적 지출, 자산으로 잘못 처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 자산이 기록이 되면 안 되는데 기록됐으니까 자산은 과대하게 기록되어 있고요. 자, 비용으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비용 처리를 안 했으니까 비용이 과소계상되는 거죠. 그럼 비용이 적게 기록됐다면 회사의 당기순이익은 그렇죠, 과대하게 기록되겠죠. 그래서 결국에는 당기순이익은 이익잉여금에 반영되니까 결국에 자본도 과대계상된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참고로 우리가 대차평균의 원리를 이용해 보면 이 오류의 효과를 금방 분석할 수 있어요. 자, 우리가 자산이 과대하게 계상이 되면, 자, 이 양변은 같잖아요, 여러분. 같으니까 자산이 커지면, 자산이 이렇게 커지면 결국에 자본도 과대돼 있다라고 보시면 돼요. 자본도 과대돼 있다. 자, 예를 들어서 자본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우리가 수익적 지출로 처리해야 될 것을 자본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다. 그럼 어떻게 돼요? 자, 수익적 지출 비용 처리해야 될 거를 비용으로 처리하지 않고 자산으로 만약에 처리했다라고 하게 되면 자산이 과대하게 기록이 되겠죠. 그리고 비용은 과소하게 기록이 될 거예요. 그럼 비용이 과소하게 기록된다는 건 결국에 단기 순이익이 커지고, 순이익이 커진다는 건 이익여금 자본은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과대돼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산이 과대되는 것만큼 자본도 같이 과대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산 과대는 자본의 과대로 이어지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그럼 다시 거꾸로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자, 거꾸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거꾸로 만약에, 자, 거꾸로 자본적 지출로 처리했어야 되는데 이걸 모르고 수익적 지출로 잘못 처리했어요. 그러면 자산이 기록 안 됐으니까 자산이 과소하게 기록이 됐겠죠. 그리고 비용 처리하면 안 되는데 비용 처리했으니까 비용이 과대하게 기록이 돼 있을 거예요. 비용이 과대하게 기록되었다는 건 뭐예요, 여러분? 회사의 순이익은 과소계상돼서 결국에 이익여금, 자본도 어떻게 된다? 자, 자산으로 처리하지 않고 비용이 과대돼 있으니까 회사의 이익은 과소계상돼 있을 거고, 당기순이익, 즉 이익여금, 자본이 과소계상된다라는 거예요. 결국에 자산 가소는 자본 가소를 유발하게 돼요. 대차평균 원리에 따라서. 그래서 자산이 과소계상되면 자본도 과소계상된다. 양쪽이 동일하니까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하나 외워두시면 되게 편합니다. 자산 과대는 결국에 자본 과대를 발생시키게 되는 거예요. 자산이 과소하면 결국에 자본도 과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반대로 부채는, 여러분, 부채가 과소하게 기록이 되면 자본이 과대하게 기록이 돼요. 이거는. 자, 왜 그러냐면, 자, 부채가 이만큼 위로, 부채가 적게 기록됐다. 그럼 결국 자본이 위로 늘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그래서 부채는 자산하고 반대예요. 그래서 여러분 요거 외울 때 이렇게 외우면 돼요. 자, 자산 과대는 자본의 과대로 이루어진다는 거. 대신에 부채가 과소하면 자본은 과대된다는 거. 네, 그렇게 해서 하나 기억해 주시면 여러분이 오류를 분석할 때 또 좀 더 손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유형자산의 손상에 대해서 나옵니다. 손상. 여러분, 손상이라는 거에 뭐 어떻게 뭔가 손상됐다. 그러니까 뭐 기기장치가 손상됐다라고 하면은 물리적으로 손상될 수도 있고요. 뭐 기계를 사용하다가 뭐 기계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망가질 수도 있는 거고, 우리가 손상됐다라고 표현을 하잖아요. 그죠? 근데 꼭 물리적으로 손상이 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뭐 진부하 등의 이유로 자산의 가치가 손상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 손상에 대한 것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말결산 시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과 이 자산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회수 가능한 금액을 비교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떨어졌다라고 한다면 그때는 손상차손을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이때 우리가 회수 가능액이라는 건 뭐냐라고 했을 때 순 매각 가치와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을 의미한다 라고 해놨어요. 자, 여러분, 순 매각 가치란 건 뭐냐면 예를 들어서 기계다라고 한다면 이 기계를 내가 지금 매각한다라고 가정했을 때 예상 처분 가격에서 예상 처분 비용을 차감한 금액을 의미해요. 자, 그래서 방금 얘기한 것처럼 회수 가능한 금액이란 것은 맥시멈, 둘 중에 큰 금액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맥시멈, 순 매각 가치랑 사용 가치 중에 큰 금액. 그래서 순 매각 가치라는 거는 내가 이 자산을 지금 매각한다고 가정했을 때 내가 받을 수 있는 금액. 그걸 이제 순 매각 가치라고 해요. 자, 예를 들어서 그럼 내가 지금 기계를 지금 만약에 지금 매각한다고 했을 때 받을 수 있는 금액이 예를 들어서 50원인데 뭐 60원인데 만약에 이 기계를 팔지 않고 내가 사용을 한다고 했을 때 이 기계로 인해서 내가 얻을 수 있는 사용 가치가 70이다 라고 한다면 이 기계를 팔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사용 가치가 더 크니까. 그러니까 이 둘 중에 더 큰 금액이 이 자산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다 라고 판단을 하겠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장부 금액보다 하락했다면 손상이 된 걸로 봐서 손상차손을 인식을 하자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요 사용가치라는 거는 매각하지 않고 해당 자산을 이용해서 미래 현금 흐름을 현재 가치로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자, 이런 얘기예요. 자, 간단한 사례로 보면 자, 기기장치를 내가 100원에 현금 주고 샀어요. 그래서 연말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10원만큼 감가상각을 했다고 한번 가정해 볼게요. 그러면 지금 이 기계장치의 장부 금액은 90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연말에 보니까 이 기계장치를 통해서 회수 가능한 금액이 70원밖에 안 된대요. 이게 뭐 물리적 손상이 났든 어떤 뭐 진부하의 원인이든 간에 이게 손상이 났다고 한번 해볼게요. 그럼 지금 얼마가 지금 가치가 떨어진 거예요? 지금 장부에 90원인데 지금 회수 가능한 금액이 70원이다 라고 한다면 그렇죠. 20만큼은 손상이 된 거예요. 자산이. 그죠? 그럼 이거를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이렇게 해서 손실을 인식을 하자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자, 근데 만약에 차기 결산할 때 이 자산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 만약에 오를 수도 있잖아요. 뭐 어떠한 이유에서든 간에 가치가 만약에 상승했다라고 했을 때에는 이때는 지금 손상을 인식해서 기록해 놓은 요 장부 금액이 있을 거예요. 그리고 올해 말에 이 회수 가능한 금액이 커졌다라고 하게 되면 우리가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한도로 환입을 인식하는 거예요. 그러면 대변에 잡아놨던 손상차손 누계액을 차변으로 줄이고 대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으로 해서 영업 외수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장부금액을 한도,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금액을 한도로 환입을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 영업외 수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여러분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사례를 통해서 한번 이게 어떤 얘기인지 한번 다시 볼게요. 자, 1월 1일 날 기기장치를 10만원의 현금으로 취득을 했어요. 차변에 기기장치 10만원. 자,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했습니다. 자, 근데 12월 31일 날 1기 12월 31일 날 내역연수 10년 잔존가치 0이고 정액법으로 감가상각을 지금 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10년이니까 차변의 감가상각비 만원, 10만원 나누기 10년 하면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액 만원. 이렇게 해서 지금 장부금액이 9만원이에요. 그런데 1기 말에 보니까 감가상각하고 나서 보니까 이 기계장치의 회수 가능한 금액이 8만 1,000원이래요. 9만원으로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그러면 지금 9,000원만큼 손상이 난 거죠. 그럼 그거를 차변에 유형자산 손상차손 9,000원 영업외 비용으로 처리해주고 대변에 손상차손 누계액
해당 자산의 차감 계정으로 이렇게 기록을 하자는 겁니다. 그럼 81,000원으로 지금 회수 가능한 금액으로 우리가 평가했는데 그 다음 연도 말에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될까요? 그 다음 연도 말에는 지금 우리가 10년 동안 감가상각 할 건데 지금 9년 남았으니까 정액법이니까 81,000원 나누기 9 하게 되면 얼마 돼요? 9,000원만큼 감가상각을 하겠죠. 그래서 차변의 감가상각비 9,000원, 대변의 감가상각 누계의 9,000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또 감가상각에 대한 회계 처리를 했습니다. 그런데 보니까 2기 말에 이 기기장치 회수 가능한 금액이 얼마로 올랐어요? 10만 원으로 올랐어요. 만약에 가치가. 그럼 이때는 우리가 지금 81,000원으로 회수 가능한 금액 81,000원으로 전년도에 평가하고 그리고 지금 9,000원만큼 감가상각을 했으니까 그럼 얼마겠어요? 그럼 81,000원에서 9,000원 빼게 되면 지금 남아있는 장부 금액이 72,000원이에요. 그죠? 72,000원이죠? 자, 72,000원인데 지금 장부 금액이 72,000원인데 회수 가능한 금액이 12만 원으로 올랐대요. 그러면 72,000원에서 12만 원을 뺀 금액인 48,000원을 우리가 환입할 수 있느냐? 그렇게 못해요. 손상되지 않았을 경우에 장부 금액을 최대 한도로 하는 겁니다. 그럼 손상되지 않았다면 우리가 만 원씩 2년간 감가상각해서 8만 원이 장부 금액으로 남아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이 최대 8만 원을 한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72,000원이 지금 장부에 기록되어 있는데 8만 원까지 환입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8,000원만큼 손상차손 누계액을 줄여주시고 대변의 손상 유형자산 손상차손 환입으로 해서 영업의 수익으로 인식을 하자라는 거예요. 이해될까요, 여러분? 이게 손상에 대한 기본 회계 처리입니다. 자, 그래서 충분히 저희 전산 세무 1급에서는 손상도 문제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이 사례를 통해서 여러분 반드시 정리를 꼭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이제 유형자산 인식 시점 이후의 측정이에요. 자, 지금까지 우리가 봤던 거는 유형자산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는 방식이에요. 자, 그런 걸 우리가 원가 모형이라고 합니다. 원가 모형이라고 하는데, 자, 이런 기기장치 같은 유형자산도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도록 해놨어요. 자, 이런 거 우리가 재평가 모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도 공정가치로 평가를 하지 않는 그동안 우리가 봤던 거 원가 모형도 있고 공정가치로 평가할 수 있는 재평가 모형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기업이 선택할 수 있게끔 해놨어요. 자, 기업에서 자, 이런 건물, 토지 같은 이런 유형자산을 기말에 공정가치로 평가하겠다라고 회계 정책을 선택할 수 있어요. 이렇게 꼭 의무적으로 이걸 해야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공정가치로 평가 안 할래요. 그냥 원가로 기록 관리할래요. 원가 모형으로 할래요. 이렇게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재평가 모형이라는 건 뭐냐면 이런 토지나 건물 같은 자산도 공정가치가 변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공정가치 변동에 대한 것을 자산의 가치의 증감분을 인식을 해주자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억 원에 취득을 했어요. 근데 기말결산할 때 토지가 30억으로 가치가 늘어났어요. 그럼 20억만큼 이익이 생긴 거잖아요. 그죠? 평가할 수 있게 해놨다는 거예요. 공정가치로 재평가할 수 있도록 규정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다만 지금 20억이 늘어났지만 이게 곧 언제 실현될지 정확하게 확정된 건 없잖아요. 근데 이 재평가를 통해서 이 이익을 만약에 수익으로 반영해주면 이익을 또 조작할 수도 있어요. 이런 재평가 규정을 통해서. 그러다 보니까 재평가할 수는 있게 해놨지만 이러한 이익을 수익으로 인식하지 않고 재무상태표의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기록을 했다가 나중에 토지 등을 처분했을 때 그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에다 집어넣는 게 아니라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하게끔 이렇게 해놓은 이유는 이 재평가 규정을 이용해서 회사의 당기순이익, 이익을 조작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에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이거 갖고 장난치지 못하도록 재평가할 수 있게는 해주되 그 재평가로 인한 변동분을 우리가 손익계산서의 수익비용이 아니라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을 했다가 나중에 처분이 돼서 실현됐다 하더라도 이거를 손익계산서에 당기 순이익으로 넣는 게 아니라 우리가 자본의 이익잉여금으로 바로 대체하게끔 이렇게 규정을 해놨어요. 이게 이제 재평가 모형이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일반기업회계 기준의 내용에 보면 자, 유형자산의 경우에 인식 시점 이후의 원가 모형이나 재평가 모형 중 하나를 회계정책으로 선택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다만 자, 유형자산이 뭐 기계도 있고 건물도 있고 토지도 있고 이렇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가 토지만 재평가하고 건물 기계는 재평가 안 하겠다. 가능해요. 대신에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으면 토지 범위 안에 들어가는 자산은 다 재평가를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장 토지는 재평가하고 본사 소유의 토지는 재평가 안 하고 이렇게 해서 혼재된 재무 보고를 하는 건 안 돼요. 그래서 동일 분류 자산은 재평가를 동시에 하도록 규정을 해놨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그런 내용들이 나오는데, 자, 재평가는 보고기간 말에 자산의 장부 금액이 공정가치와 차이가 이렇게 크게 나지 않도록 주기적으로 수행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재평가를 만약에 기업이 한다라고 했을 때 이거를 꼭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니에요. 공정가치의 변동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주기적으로 하라고 돼 있기 때문에 꼭 무조건 매년 해야 되는 건 아닙니다. 뭐 2년 단위, 3년 단위로도 할 수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토지와 건물의 공정가치는 시장에 근거한 증거를 기초로 수행된 평가에 의해 결정된다. 이 경우 평가는 보통 전문적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 이루어진다. 우리 뭐 감정평가사라든지 그런 전문 자격이 있는 평가인에 의해서 이런 건물 토지를 평가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설비장치나 기기장치의 공정가치는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이다라는 거, 감정에 의한 시장가치다 이렇게. 자, 그 다음에 우리 일반기업 회계 기준에서 이제 규정되어 있는 내용들입니다. 재평가의 빈도는 재평가되는 유형자산의 공정가치 변동에 따라 달라진다. 재평가된 자산의 공정가치가 장부금액과 중요하게 차이가 나는 경우에는 추가적인 재평가를 필요로 한다는 거예요. 이 차이가 중요하게 난다고 그러면 유의적이고 급격한 공정가치의 변동 때문에 매년 재평가가 필요한 경우가 있는 반면에 또는 공정가치의 변동이 그 폭이 경미해서 빈번한 재평가가 필요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경우에는 공정가치로 평가하기로 했는데 공정가치의 변동의 폭이 크지 않은 자산도 있고 또 크게 매년 차이가 나는 자산도 있고 이렇게 다양할 텐데, 그러니까 매년 하거나 또는 그 공정가치 변동의 폭이 크지 않다라고 한다면 뭐 3년이나 5년마다 재평가하는 것으로 충분한 유형자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재평가하기로 만약에 회계정책을 정했다라고 했을 때 무조건 매년 공정가치로 유형자산을 전부 다 재평가할 필요는 없다는 거예요. 3년이나 5년 단위로 해서 재평가를 할 수도 있다. 이 공정가치의 변동 폭이 크지 않다 그러면. 자, 그 다음 네 번째는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재평가 시점에 총 장부금액에서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하여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수정한다. 그러니까 이제 감가상각 누계액이 딸려 있으니까 그 감가상각 누계액을 기존의 감가상각 누계액을 제거해서 자산의 순장부금액이 재평가 금액이 되도록 이렇게 수정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특정 유형자산을 재평가할 때 해당 자산이 포함되는 유형자산 분류 전체를 재평가한다. 예를 들어서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토지 범주 안에 들어가는 거는 다 재평가한다는 거예요. 전체를. 유형자산별로 선택적 재평가를 하거나 서로 다른 기준일의 평가 금액이 혼재된 재무 보고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동일한 과목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한다는 거죠.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그러면 그 동일한 과목 분류 내의 유형자산은 동시에 재평가를 하겠다. 혼재된 재무 보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자, 그렇게 여러분 이해를 한번 해보고요. 자, 재평가가 단기간에 수행되며 계속적으로 갱신된다면 동일한 분류에 속하는 자산을
순차적으로 재평가할 수 있다. 이렇게요. 이게 이제 계속적으로 이게 갱신이 된다라고 한다면 순차적으로 재평가하는 거까지 허용하겠다. 동시에 재평가하는 걸 원칙으로 하지만 자, 유형자산의 장부 금액이 재평가로 인하여 증가된 경우에는 그 증가된 금액을 손익계산서의 당기순이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기타 포괄손익으로 인식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동일한 유형자산에 대하여 이전에 당기손익으로 인식한 재평가 감소액이 있다면 그 금액을 한도로 그 금액을 한도로 당기손익으로 인식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자 이건 사례를 통해서 제가 설명을 할게요 여러분.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이런 얘기예요.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이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토지를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자 우리 회사에서 이제 토지를 재평가하기로 했다. 근데 이제 최초의 평가를 할 때 토지의 금액이 올랐어요. 10억만큼 올랐어요. 그러면 그 증가된 부분에 대해서 토지 자산이 증가하고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10억 이렇게 인식을 하는데 이거는 언제 실현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당기손익으로 반영하는 것이 아니라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을 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최초 평가가 아니라 후속 평가를 하는 경우에 또 어떤 문제가 생길 거냐. 자 만약에 재평가 손실이 과거에 났었는데 이번에 재평가 이익이 난 거예요. 그럼 재평가 손실은 우리가 손실로 인정을 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혹시 과거에 재평가 손실이 있었는데 이번에 재평가 이익이 났다 라고 하게 되면 우선은 그 재평가 손실 영업외 비용으로 인식한 그 금액을 재평가 이익으로 인식을 하고 당기손익으로 인식을 하고 그러고도 더 증가된 부분은 재평가 잉여금으로 해서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인식하자라는 거예요. 자 이렇게 여러분 최초 평가든 후속 평가든 이 장부 금액이 증가된 경우의 경우이죠. 만약에 감소된 경우는 어떨까요 여러분? 자 예를 들어서 토지를 100억에 샀는데 90억으로 가치가 떨어졌어요. 재평가하기로 했어요. 그럼 10억만큼 토지 자산이 감소하고 차변에 재평가 손실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인식하세요. 좀 이상하죠 그죠? 재평가 이익이 나면은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반영한다 했는데 손실에 대해서는 좀 보수적인 관점에서 그 손실을 영업의 비용으로 인정해 주겠대요. 이게 이제 최초 평가할 때이죠. 만약에 후속 평가할 때 어떻게 할 거냐.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최초 평가할 때 재평가 잉여금이 있었어요. 근데 후속적으로 평가할 때 토지 자산이 가치가 줄었어요. 그러면 재평가 손실로 다 처리할 거냐? 그렇게 하지 말고 지금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이 있으면 그걸 먼저 재평가 잉여금을 먼저 상기해주고 그러고도 더 떨어졌다 그러면 그때는 재평가 손실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여러분? 자 그래서 이 케이스를 만들어 봤는데 케이스 1번입니다. 자 1월 1일 날 토지를 1000만원의 현금으로 구입했다. 그럼 차변의 토지 1000만원. 자 회사는 재평가하기로 했대요. 유형자산을 토지를 다 재평가하기로 했대요. 자 토지의 공정가치가 12월 말일날 1300으로 올랐어요. 그러면 차변의 토지 300, 대변에 재평가 잉여금 300 이렇게 해서 재평가하는 겁니다. 근데 이 재평가 잉여금은 손익계산서의 수익으로 인정하는 게 아니라 이거는 실현된 게 아니니까 그죠? 재무상태표에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해서 미실현손익으로 보는 거예요. 자 근데 그 다음 연도 12월 말일날 토지의 공정가치가 800으로 떨어졌대요. 우리가 1300으로 평가해놨는데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500만큼 토지 자산이 감소하죠? 그럼 손실 난 거니까 이 500을 다 재평가 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할 거냐 이 얘기예요. 자 우리가 뭐라고 그랬었어요 여러분? 그렇죠. 재평가 잉여금이 300이 있으니까 그걸 우선 상기하고 그러고도 손실 난 건 재평가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를 하자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또 케이스 두 번째는 그 반대의 경우입니다. 자 토지를 1000만원에 구입을 했어요. 이렇게 차변의 토지. 근데 재평가하기로 했는데 토지의 가치가 떨어졌어요. 그래서 900만원으로 하락했어요. 그럼 토지 자산이 감소하고 자 우리가 손실 났을 때는
재평가 손실 해서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한다고 했었죠? 그래서 재평가 손실로 해서 영업의 비용 처리했어요. 했는데 그 다음 연도 말에 토지의 공정가치가 1200만 원으로, 여러분 이게 하락이 아니라 상승입니다. 교재가 좀 오탈자가 있어요. 상승이에요. 상승했대요. 그럼 어떻게 해요, 여러분? 900으로 평가해 놨는데 1200이 됐으니까 300만 원만큼 토지 자산이 증가하겠죠? 그럼 이 300을 다 재평가 잉여금, 기타 포괄손익 누계액으로 볼 거냐? 재평가 손실 인식한 게 100이 있으니까 그 재평가 이익으로 재평가 손실 인식한 범위 내에서 재평가 이익, 영업의 수익을 잡고, 그러고도 더 증가된 거는 우리가 재평가 잉여금으로 회계 처리하자,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근데 이제 우리 프로그램에 이제 재평가 잉여금을 입력할 때는 명칭이 재평가 차익으로 돼 있어요. 기본적으로 우선. 그래서 재평가 차익이라는 게 재평가 잉여금이다, 이렇게 해서 이해하시면 돼요. 프로그램상 용어가 좀 다르게 돼 있다 보니까. 자, 그래서 밑에 해답이 나와 있으니까 여러분들 한번 꼭 정리해 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충분히 일반주표 문제로 유형자산의 재평가 나올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이제 마지막으로 유형자산의 처분이에요. 자, 유형자산을 사용하다가 이제 갖다가 파는 거죠. 처분하는 겁니다. 그럼 더 이상 미래의 경제적 효익을 기대할 수 없으니까 이걸 폐기하거나 처분하겠죠. 그럼 이때는 장부금액과 처분금액을 비교해서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나 손실을 인식하게 됩니다. 자, 만약에 천재지변 등으로 폐기를 했다 그러면 이때는 뭐 재해손실, 영업의 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되고, 자, 만약에 화재로 인해서 뭐 건물 같은 게 다 탔지만 보험 가입이 돼 있어서 보험금을 받았다 그러면 보험금 수익, 영업의 수익으로 처리합니다. 이것도 우리 기출문제에서 시험에 나온 적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건 이제 나중에 기출문제 풀 때 여러분이 또 한번 검토해 보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래서 이제 유형자산 처분 손익은 이제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인데, 우리가 정확히 말하면 처분할 때 처분 수수료가 발생할 수 있잖아요. 그 처분 수수료를 차감한 후의 금액을 갖고서 판단하는 게 정확해요. 그래서 이거 순매각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냥 여러분 머릿속에 이해할 때 처분 금액과 장부 금액의 차이만큼을 처분 손익으로 인식하는데, 처분 수수료가 있다 그러면 그거를 처분 금액에서 제외하고 처분 손익을 인식한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그래서 그걸 순매각 금액이다, 이렇게 표현해 놓은 겁니다. 자, 근데 또 이제 이런 게 있어요. 처분했을 때 주의사항이, 기중에 처분했을 때, 회계 기간 중에 처분했을 때는 그 처분 시점까지의 사용을 한 거니까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한 후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공장에서 사용할 기기장치를 1월 1일 날 1000만 원에 샀어요. 그럼 차변에 기기장치 1000만 원, 이렇게 회계 처리하겠죠? 자, 정액법이고 내용연수가 5년이에요. 잔존가치가 없고. 그러면 1000만 원 나누기 5년 하면 200만 원이 1년치 감가상각비인데, 이거를 1년간 쓴 게 아니라 언제 처분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니까 기중에 7월 1일 날 처분했어요. 그러면 200만 원을 감가상각하면 안 되는 거죠? 1년에 200인데 지금 6개월만 쓴 거니까, 그렇죠? 100만 원만 감가상각비로 인식해 주는 거예요. 그 대변에 감가상각 누계, 이 분계부터 먼저 하고 6개월 동안 사용한 거니까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누계액을 고려한 다음에 그리고 처분에 대한 분계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처분에 대한 분계는 어떻게 하면 될까요? 제거하면 돼요. 제거. 처분했다라는 거는 장부에서 제거한다라는 거예요. 제거한다는 것은 장부에서 이걸 0으로 만든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0. 다 없앤다는 거예요. 갖다 처분했으니까. 그럼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여러분? 차변에 있던 기기장치를 대변으로 없애고, 또 대변에 있던 감가상각 누계액을 차변으로 제거해 주시고, 이걸 970에 팔았다라고 하게 되면, 자, 어음받았다 하더라도 상거래가 아닐 땐 미수금, 이렇게 해요.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대차 차익으로 마치는 거예요. 자, 100만 원과 970이면 1070이죠. 지금 1000이니까 70만 원만큼이 대변에서 금액이 들어가야 되죠. 이건 뭐예요?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영업 외수익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이 70만 원의 이익이 나온 이유가 생각을 해보면,
지금 1,000만원에 취득을 했고 감가상각을 100만원 했으니까 지금 900만원인데 지금 이거를 970에 판 거예요. 그럼 당연히 이 70만원만큼 이익이 날 수밖에 없는 거죠. 자, 그래서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우리가 처분했을 때는 이 자산의 취득원가를 다 제거하고 관련된 누계액을 제거한다. 그런데 우리가 처분 시점까지의 감가상각비를 인식하고 처분하는 것이 보다 우리가 유용한 성과 보고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처분 직전까지 이걸 사용하고 처분한 거니까 그 기간에 대한 감가상각 비용을 인식해서 보고하는 것이 정확한 감가상각 비용을 보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실무할 때는 이렇게 연도 중에 처분했을 때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비를 인식하지 않고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사실은. 자, 예를 들어서 지금 7월 1일 날 970에 팔았었잖아요. 그럼 이때는 우리가 7월 1일까지 감가상각을 인식을 하지 않았다 그러면 이 기기장치 1,000만원 다 없애고요. 누계액은 지금 기록 안 했으니까 지금 970만원 받았죠? 그럼 30만원만큼이 뭐가 돼요, 이번엔?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됩니다. 그렇죠? 근데 어차피 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인식하지 않더라도 전체 손익은 똑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1번처럼 이렇게 해서 분기를 하든 2번처럼 이렇게 분기를 하든 우리 회사의 단기 순손익에 미치는 영향은 똑같아요. 왜 그러냐 하면 자, 1번처럼 우리가 감가상각을 인식하고 처분에 대한 분기를 했을 때 자,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감가상각비라는 비용이 100만 원이 비용 처리가 되고 유형자산 처분 이익이라는 수익이 70만 원이 반영이 돼요. 그럼 결국에 30만 원이 회사의 단기 순손실에 손실로 반영이 될 거예요. 그죠? 30만 원만큼이 순액으로 반영이 될 거예요. 이익을 줄이는 효과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안 했다고 그러면 자, 유형자산 처분 손실이 얼마가 인식돼요? 30만 원이 인식돼요. 즉 감가상각비 100에서 유형자산 처분이익 70을 뺀 30만 원이 손실 처리가 되는 거예요. 그냥 바로. 그렇죠? 그러니까 어차피 1번처럼 감가상각을 하고 처분을 하나 그냥 바로 처분 분개를 하나 회사는 30만 원의 손실이 인식되는 거예요. 결국에 순액으로 보면. 그렇죠? 자, 그래서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결과는 동일하게 된다. 자, 그래서 두 방법 모두 단기 순이익에 미치는 영향은 동일하지만 다만 우리가 정확한 감가상각 비용을 보고한다라고 하게 되면 당연히 수익 비용 대응 관점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분개를 한 후에 처분에 대한 회계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히 더 보다 합리적인 방법이라고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개념은 확실히 이해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시험 문제 풀 때는 시험 문제 제시된 거에 따라 가면 돼요. 자, 처분했다. 그래서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이 되어 있다. 이렇게 문제가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만약에 처분 시점까지 감가상각을 고려한 후에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해라. 그러면 지금 이 위에 했던 첫 번째 방법으로 회계 처리해 주시면 되는 거예요. 감가상각을 고려한 후에 처분에 대한 분개를 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자, 그래서 유형자산 처분에 대한 내용까지 같이 한번 학습을 해봤습니다. 자, 다음 강에서 또 이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